저는 지난 겨울밤에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쯤 응급실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구급차가 급하게 멈춰서더니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들 것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72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실려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며 의료진에게 달려갔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님이 약을 여러 번 드신 거예요. 제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그 여성의 말투에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느꼈어요. 절박함보다는 미리 준비한 대사를 외우는 것 같다고 할까요? 저는 마침 가족을 기다리며 응급실 앞에 앉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응급 처치실로 옮긴 뒤 그 여성은 접수대에서 신상 정보를 말하고 있었어요. 김정순이라는 시어머니고 본인은 며느리 윤미라라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과다 복용한 것 같다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목소리를 짜내듯 속삭이는 거였어요. 누군가 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미라 씨는 재빨리 할머니 곁으로 가더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도 74세인데 약 복용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거든요. 특히 혈압약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중복해서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죠.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라 씨가 누군가와 나누는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아마 아들인 것 같았어요. 미라 씨는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슬픔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할 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혈중 약물 농도가 정상 복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의사가 말씀하시길 보통 어르신들이 깜빡하고 중복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라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님은 혈압약밖에 안 드신다고, 아마 깜빡하고 여러 번 드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몇 가지 사실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85%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쓴다는 점이었거든요. 특히 혈압약의 경우 복용 시간을 놓치면 혈압이 오르는 걸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죠. 그런데 정말로 3배나 되는 양을 실수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연한 기회로 그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의 진짜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것, 그리고 보상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본 그 장면이 단순한 약물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사건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 미라 씨를 다시 보게 됐어요. 계산대 앞에서 같은 동네 사는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미라 씨가 시어머니 병원 일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며 몇 번이나 서울로 오시라고 했는데 워낙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보다는 짜증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가족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2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자식들은 모시고 살자고 하고 어르신들은 고향 떠나기 싫어하시고 말이에요.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다녀왔어요.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이니까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서요. 할머니는 제 생각보다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응급실에서 본 분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집안의 복잡한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신 지 3년 되셨는데 그동안 아들 부부가 계속 서울로 이사 오라고 권유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좋은 마음에서 그런다지만 여기가 고향이고 조상묘도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들었어요. 이 동네가 작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집만 해도 보상금이 4억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최근 들어서 특히 더 집요하게 이사를 권유한다는 거예요. 이 집 팔면 재개발 보상도 크고 어머님도 안전할 거라면서 계속 설득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이사 가자고만 하더니 요즘엔 아예 집을 빨리 정리하자고 한다면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관계도 복잡했어요. 아들 현우 씨는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말도 맞고 아내 말도 맞다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녀 다은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할머니 편에서 확실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더군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라 씨가 최근 들어서 금융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는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몇 번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집 처분하는 걸 미리 알아보는 것 같다는 게 동네 사람들 추측이었어요.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이사도 안 가겠다고 하시는데 벌써 집 처분을 알아본다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어요. 미라 씨 남편 현우 씨가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을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4억 원, 사업 자금 필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겉으로는 효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김정순 할머니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응급실에서 본 그 장면과 지금 알게 된 가족 사정을 연결해 보니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안부를 묻기 위해 다시 한번 집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시는 철저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 아침 식후에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약이 참 까다로운 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빼먹어도 안 되거든요. 손녀 다은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할머니 휴대폰에 약 복용 알림 앱을 설치해 준 거예요. 시간이 되면 알림이 울리고 약을 먹으면 체크하는 방식이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앱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을 빼먹거나 중복해서 드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며느리 미라 씨가 왔다고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보통은 저녁 시간에 오는데 말이에요. 미라 씨가 할머니께 물을 한 컵 따라 드렸다고 해요. 목이 마르시겠다면서 친절하게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그 물을 다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 후 30분쯤 지나서부터 할머니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몰려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졸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손등에 빨간 발진이 올라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뭔가 잘못 먹었나 싶어서 그날 먹은 음식들을 다 떠올려 봤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건 없었거든요. 아침밥, 점심국수, 그리고 며느리가 따라준 물뿐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문득 약 생각이 나서 약봉지를 확인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먹을 약을 미리 빼놨는데 그 약봉지가 비어 있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휴대폰 앱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아침에 약을 먹고 체크해 뒀는데 또 다른 약봉지도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당황하셨다고 해요. 혹시 내가 깜빡하고 약을 2번 먹었나 싶어서 일기장을 꺼내 보셨거든요.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먹은 약, 만난 사람, 한 일까지 다 적으시더라고요.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그날 날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아침에만 복용이라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2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약을 중복해서 먹을 리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더욱이 그 증상들이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지럽고 졸리고 피부에 발진이 날 수 있다고 하셨던 얘기와 똑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미라 씨가 다시 왔을 때도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먼저 묻는데 그날은 약봉지부터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미라 씨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주던 며느리가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섭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들 중에서 약 복용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혈압약 같은 경우는 더욱 조심하시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미라 씨의 행동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시간에 와서 물을 따라드리고 다음 날에는 약봉지부터 확인하다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일 이후로 약을 더욱 조심스럽게 드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남은 약들을 따로 보관해 두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그때 할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약을 드시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시라고 말이에요. 약봉지 상태도 찍어 두시고 먹고 난 후에도 찍어 두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제 조언대로 약봉지 사진을 찍어두고 계신다는 걸 확인했어요. 소녀 다은이가 할머니 휴대폰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오늘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오후 4시쯤에 미라 씨가 또 예고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손에 약봉지를 하나 들고 말이에요. 미라 씨가 할머니께 어머님 약 아직 안 드셨죠?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분명히 아침에 약을 드셨거든요. 앱에도 복용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일기에도 적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니다. 아침에 이미 먹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미라 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다고 오늘 아침에 약 안 드셨다고 확신한다며 할머니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앱을 확인해 보겠다면서 휴대폰을 넘겨받은 미라 씨는 뭔가를 만지작거리더니 할머니께 보여줬다고 해요. 분명히 아침에 체크해뒀던 복용 완료 표시가 사라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미라 씨는 그걸 보고는 역시 어머님이 약을 안 드셨다면서 지금 드시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시면서도 혹시 정말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그 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영리하셨어요. 약을 받기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약봉지 사진을 찍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은 후에도 빈 봉지를 또 찍어 두셨고요. 약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부터 할머니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증상들이었어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졸음이 쏟아지고 손등에 발진이 올라오고요. 할머니는 그때 확신하셨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증상은 평소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약을 권할 때마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더욱 이상한 건 미라 씨의 행동이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괜찮으시겠냐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 밤에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계속 어지럽고 메스꺼웠거든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비틀거려서 넘어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는데 그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새벽에 손녀 다은이한테 몰래 전화를 했다고 해요. 다은이는 할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다은이가 바로 집으로 왔는데 할머니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다은이가 정말 영특한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해 본 거예요. 할머니가 찍어둔 약봉지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미라 씨가 가져온 약봉지가 평소 할머니가 드시던 것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낸 거였어요. 색깔도 약간 다르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다은이는 즉시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 가는 길에서 할머니가 또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을 잃으셨던 거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상태는 정말 위험했다고 해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의식이 없었거든요.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이 심각했어요. 다은이는 그때 의사 선생님께 할머니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다 설명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진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할머니 혈액 검사를 지시했어요. 한편 미라 씨는 다은이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약을 깜빡하고 중복해서 드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다은이는 이번에는 단호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절대 약을 중복해서 드시지 않는다고 2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미라 씨는 그래도 계속 우기려고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혈중 약물 농도가 또다시 정상치의 3배를 넘었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혈압약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까지 섞여 있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건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단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미라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할머니가 응급처치를 받고 계실 때 다은이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1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도 못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해낸 거죠. 다은이는 할머니가 평생 써오신 일기장을 가져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꼼꼼하게 약물 관리를 해오셨는지 증명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날 일어난 일, 만난 사람, 먹은 음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용한 약까지 다 적어두셨어요.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날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 식후에만 혈압약 복용, 오후에 며느리 방문해서 물 한 컵 마심, 저녁에 어지러움과 발진 증상이 있었음. 두 번째 사건이 있었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혈압약 복용 완료했는데 오후에 며느리가 또 약 가져와서 권함. 이미 먹었다고 했으나 앱 표시가 사라져 있어서 혼란스러웠음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다은이가 이 일기를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니까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증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약물 관리를 해오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은이가 추가로 준비한 증거들이었어요. 할머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 정리해서 시간 순으로 배열해 뒀더라고요.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명확했어요. 미라 씨가 가져온 약봉지와 평소 할머니가 드시던 약봉지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색깔도 조금 다르고 크기도 약간 다르고 인쇄된 글씨체도 달랐어요. 다은이는 그 사진들을 들고 약국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약사 선생님께 이 약들이 정말 같은 건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약사 선생님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할머니가 드시던 약은 혈압약만 들어있는 단순한 약이었는데 미라 씨가 가져온 약에는 다른 성분이 섞여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다른 성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면제였어요. 그것도 꽤 강한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약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압약과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사 선생님은 즉시 이 사실을 병원에 연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약봉지들도 가져와서 성분 분석을 해보자고 하셨고요. 한편 병원에서는 할머니 혈액 검사 결과가 더 자세히 나왔어요. 혈중의 혈압약 성분뿐만 아니라 수면제 성분, 그리고 또 다른 진정제 성분까지 검출됐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농도면 일반인도 위험한데 72세 어르신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라 씨가 계속 변명을 했어요. 어머님이 깜빡하셔서 그런 거라고. 자기는 그냥 평소처럼 약을 챙겨드린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다은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휴대폰에서 미라 씨가 할머니 약 복용 앱을 조작하는 장면을 녹화해 뒀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었어요. 다은이 말로는 두 번째 사건 후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할머니 휴대폰에 몰래 녹화 기능을 켜뒀다고 해요. 그 녹화 영상을 보니까 미라 씨가 할머니 휴대폰을 만지면서 앱의 복용 완료 표시를 지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미 약을 드셨는데도 안 드신 것처럼 조작한 거죠. 영상에는 미라 씨가 약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도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가방에서 다른 약봉지를 꺼내서 바꾸어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 모든 증거들이 나오자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라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명백한 상해 사건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상태를 보면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하면서 뒤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동시에 다은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7살 아이가 어른들도 생각 못할 증거 수집을 해낸 거잖아요. 일기장 사진, 영상, 약물 성분 분석까지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평소에 꼼꼼히 기록해 두신 습관이 결국 할머니 목숨을 구한 거였어요. 만약 일기를 쓰지 않으셨다면, 앱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난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마치 혼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 현우 씨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다은이가 연락을 했거든요. 현우 씨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시는 걸 듣고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현우 씨가 아내 미라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모신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현우 씨에게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다은이가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까지요. 현우 씨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경악했어요. 자기 아내가 어머니 휴대폰을 조작하고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보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미라 씨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때서야 미라 씨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현우 씨가 계속 추궁하고 다은이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니까 결국 미라 씨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가 울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어요. 현우 씨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거였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고 사채까지 손을 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 말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4억 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미라 씨에게는 그 돈이 정말 간절했던 거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거절하시고 시간은 흘러가고 빚은 점점 늘어가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당하시면 결국 그 집을 정리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죠. 미라 씨는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커지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된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약물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미라 씨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자기도 처음에는 정말 싫었다고.
하지만 가정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끔찍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현우 씨는 아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내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자책했어요. 하지만 다은이는 달랐어요. 아빠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는데 할머니는 상황을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미라 씨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너뜨린다. 자기는 미라 씨를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라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미라 씨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현우 씨는 정말 괴로워했어요.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미라 씨를 연행해 갔어요. 미라 씨는 끝까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할머니와 현우 씨, 그리고 다은이가 함께 있었는데 정말 말이 없었어요. 가족이 이런 일로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미라 씨는 결국 법정에서 살인 미수죄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되어서 실형을 받았어요. 현우 씨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내가 감옥에 가고 사업은 완전히 망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는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고요.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다은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의젓하게 아빠와 할머니를 챙기면서 가족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입시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할머니는 한동안 정말 우울해하셨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계세요. 현우 씨가 함께 살자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은이가 대학교를 할머니 집 근처로 진학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원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 곁에서 지켜드리겠다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와 다은이는 지금 함께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집 마당이 꽤 넓거든요. 거기에 조그만 펜션을 지어서 도시에서 온 손님들을 받고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음식도 해드리고 다은이가 인터넷 예약이나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사업도 꽤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른 분들께도 조언해 주시곤 해요. 특히 약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처럼 매일 일기를 쓰고 약 복용 앱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사진으로도 기록해 두라고 권하시거든요. 실제로 할머니 펜션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많은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약물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우 씨는 지금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업은 완전히 정리하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예전만큼 큰 돈은 못 벌지만 안정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됐어요. 현우 씨도 이제는 어머니와 딸을 더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내한테 맡겨두고 본인은 사업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직접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가끔 미라 씨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현우 씨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라고 해요. 미워하자니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용서하자니 어머니에게 한 일이 너무 끔찍하고요. 미라 씨는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편지로 할머니께 용서를 빌기도 하고 현우 씨와 다은이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시긴 하지만 아직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시간이 더 지나야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은이는 정말 대학생이 된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의젓해졌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매일 써오신 일기, 소녀가 설치해준 약 복용 앱, 그리고 사진으로 남긴 기록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만약 할머니가 평소에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미라 씨의 계획대로 그냥 노인의 실수로 처리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꼭 기록해 두세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나 재산 문제가 끼어들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재산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습관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어머니께 약 복용 앱을 설치해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한 일기도 쓰시도록 권했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중요성을 인식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평소의 작은 습관들이에요.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약을 언제 어떻게 드셨는지 남겨두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지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소녀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작은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요즘 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작은 기록이 큰 진실을 지킨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시고 약을 드신다면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기록해보세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